정상훈 기자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지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면은 네. 그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남을 잘 칭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네. 더구나 특히 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스타일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그렇죠. 우리 경향신문에 인터뷰하려고 한 기자를 혹시 그 페이스북에 강력 칭찬을 했는데 혹시 그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못 접하셨습니까? 아, 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맞아요. 네네. 허진무 기자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마 목포인가 거기서 이제 맞아요. 수해복구를 네. 하고 있는 중에 그 허진무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처럼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허진무 기자도 한 몇 시간 수해복구를 같이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목포에 내려와서 뭐 수해복구도 같이 하고 거의 뭐 땀이 비오듯 하는 상태에서 한 10분 인터뷰 하자라고 하니까 네. 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진무 기자를 칭찬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도 같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고단수야. 네. 고단수야 보니까. 사실 허진무 기자를 칭찬하는 네. 것 같지만 내가 거기서 수해복구를 시켰습니다. 허진무도 내가 지금 목포에서 하고 있다. 라는 네. 걸 아니 되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인 아니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허진모 기자한테 그 자초지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저보다 후배여서 제가 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호칭을. 네네. 그 토요일 날에 일단 내려간 거고. 어. 그리고 목포에서 이제 유달 해수욕장이라는 데서 이제 정청래 의원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수해 복구 활동을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얘기를 듣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이제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시도를 해보자 하고 다짜고짜 새벽 5시 8분에 목포행 열차를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내려가서 이제 달려가지고 거의 8시 무렵에 행사장이 아니고 복구 현장에 도착을 했고 가서 이제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과 일행이 8시 10분쯤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기자라고 밝혔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그 기자 인터뷰 취지도 좋지만 일단 복구에 동참을 해라.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허진무가 이제 일을 했는데 실은 허진무도 그럴 줄 알고 옷을 한 벌 더 가져갔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보통 아니라는 거를 허진무 기자도 알고 있다 보니까 여벌 옷을 한 벌 더 준비해 갔는데 실제로는 너무 급박하게 시켜가지고 작업할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은 못 입었대요. 그렇다고 하던데 했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마대자루에다가 우리 해변가에 있는 뭐 나무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유리병 이런 위험한 물체들을 담는 활동을 한 거고 8시 10분부터 무려 이제 10시 20분 정도까지 그 2시간 10분 동안 정말 국말 없이 열심히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허진무 기자를 처음 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그 한창 일을 하고 이제 쉬는 타이밍에 그 인터뷰하러 온 기자 어디 있어요 했는데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에 빠져가지고 누가 취재하러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인터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누가 사왔대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비비빅 없냐 그랬대. 근데 비비빅은 없었다는 게 이제 허진무 기자의 증언이고 그래서 증언이라네요, 비비빅 얘기까지. 선지를 봤더니 그럼 남은 아이스크림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탱크보이하고 수박바가 있었대. 수박바가 있어. 뭔가 하필이면. 오네 느낌이. 나의 선택은 탱크보이. 나의 선택은 탱크보이인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탱크보이를 고르겠죠. 예. 이 허진무 기자가 여기서 이제 저는 수박바를 더 좋아합니다 하고 짚는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정청래 의원한테 양보하기 위한 큰 그림.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수박바를 먹기를 꺼려하기에 그 도우러 갔던 허진무 기자가 인터뷰도 잘 맞춰야 되니까 본인이 수박바를 먹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렇게 우리 봉사활동이 마무리가 된다. 근데 수박바를 두고도 한마디 하셨대요. 아무래도 본인이 왕수박 논쟁이 일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명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포착한 허진무가 제가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박바를 먹었다는 이렇게 훈훈한 해줄 수밖에 없네. 양보. 그거 어떻게 안 해줘. 네. 재밌는 일이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간에 기자들도 공들이고 열심히 할 일들이 많은데 누굴 인터뷰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정말로 그분이 공감할 만한 얘기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기본적으로 호칭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네가 왜 내가 너의 선배냐 그래가지고 선배라는 호칭도 싫어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본인의 뭐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특정 기자 이름을 거명했다라는 것은 허진무가 그만큼 봉사 활동을 정말로 몸을 바쳐서 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아주 잘 설계된
그러니까 이 뭔가 아주 고생 끝에 이런 인터뷰를 따냈다 해서 내용은 별게 없는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제목이 수박바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 설계가 됐다. 네. 제가 봉사활동까지는 자신 있는데 그 탱크 보이는 자신이 없네요. 탱크보이 양보할 자신 없다. 네, 사실 그건 안 더울 되지. 때는 이게 빙과류가 최고거든요. 아이스크림 슬러시 이런 게 이용보다는.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당 대표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죠. 그 조국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그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정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좀 그런 마음 한편에 좀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채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것도 그렇고 어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검찰 독재 정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사면이 이제 8.15 사면이 될 텐데 맞아요. 그 네. 기간이 아마 다음 주부터 심사가 될 거거든요. 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여러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조국 전 대표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좀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은 뭔가 확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단순한 어떤 조국 개인에 대한 사면 문제 이상이 돼 버렸어요. 오늘날 조국 혁신당 보면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안 낸 거죠. 맞아요. 사실 네. 그 전략도 옳았는가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즘 지지율이 뭐 한 2%에서 4% 사이? 예, 이런 정도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굉장히 옛날 정의당 때보다도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평균 한 60% 정도는 그때 정의당이 달성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의 또 존재감이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역시 조국 당대표의 빈자리가 컸다. 생각보다는 이게 원래 본인이 이렇게 사법 처리받을 걸 예상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당을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무지한히 의원들을 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막 그러고 이건 뭐 퇴근 시간도 없다. 이 정도로 빡세게 해서 단단하게 하고 그렇죠. 또 계엄을 같이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계엄 때까지는 눈이 부시게 잘했는데 그 뒤로 선거 공간에서 좀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조국 대표가 기원을 해야 지금 상황을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단순한 조국 사면이 아니라 그 교섭단체 문제도 해결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네. 열석으로 낮춰준다고 그거 원래 약속해 준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제3당의 정치적 입지가 사느냐 마느냐. 이게 걸려 있는 문제라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될지 안 될지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조국 사면을 넘어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여러분들 뭐 혹시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대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 가장 조국 대표를 응원을 했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10월 24일에 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 다음에 그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서울 구치소에 면회 가는 풍경이 이제 뒷모습이 찍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은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당신의 그 쓸쓸함과 고독의 깊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아픔과 함께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 그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이제 서초동 네. 검찰청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운집해 있을 때도 연단에 직접 올라가지고 조국을 때려 문재인을 멍들게 하려는 게 저들의 작전명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구호를 외쳐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국 전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비단 사면 문제가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진로 그게 만약에 민주당과 한 줄기에서 만나든 경쟁적 관계로 남든 동지적으로 온전하든 간에 그런 관계 설정의 변호가
정청래 의원이 되면 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드는 거거든요. 보면은. 네. 네, 뭐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뭐 강덕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사실 그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게 뭐 여러 뭐 학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네. 또 주장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 게 일단은 뭐 8.15 사면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뭐 정확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누구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기는 좀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른 그 정치적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사면도 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감된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번에 사면 될 거라는 벌써 관측 기사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6개월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형기에 아직 50%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 명분을 실어서 해야 되는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원래 정치인은 사면 많이들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해요. 그렇죠. 과거의 전례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은 조금 화합 차원에서 좀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협치의 지평을 여는 뭐 여기까지 명분이 좀 마련이 되고 또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이 돼서 귀환을 하는 뭔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한쪽에서 막 특검이 그냥 한참 지금 주가 진행 중인데 막 수사 정국이고 막 뭐 윤석열 김건희 소환된다 그러고 이런 와중이니까 아마 다른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네. 생각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 아닌 게 아니라 네, 말씀해 주시죠. 이 네. 전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면을 그냥 막 했거든요. 거기 네, 그죠? 강서구청장을 사면하고 바로 또 선거에 내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사면이 예정돼 있었는지 내부적으로는 사면도 안 됐는데 선거 준비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맞아. 예. 진짜 막 했거든요. 아니 사면을 예상하고 상고를 포기하는 아예 네. 사법 과정이 안 네, 끝났는데 네,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빨리 유죄 판결을 오히려 본인이 먼저 독촉해서 받는 기현상도 벌어졌죠. 네, 아니,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 있는 사면을 선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이 이슈를 얘기할 때마다 네. 댓글창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이 갑론을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 언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그 사실은 어렵다. 제가 저라도 네. 쉽게 결정을 네. 못하고 이건 정말 숙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가 옳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일단 또 뭐 대통령한테 왜 부담 주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이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원칙과 명분에 맞게 좀 그러면서도 어떤 대통령의 앞으로 철학이 담길 수 있고 또 제3당에게도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단지 한 개인을 사면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어떤 작은 빨대로 세상을 보고 거기다가 다 맞추는 게 난 정치에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네. 이건 오히려 용산의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주제를 모두가 화합되는 시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좀 있었는데. 저 불편해가지고 숨소리도 안 섞었어. 숨소리도 안 섞었어 나는. 아니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김건희 이주제.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준석 대표의 노원구 상계동 자택,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모두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데 정 기자님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오늘 오전에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없었던 모양이더라고 자택에. 네. 자택에 없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특검팀이 연락을 하니까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해서 거기 앞에 봉인지도 특검을 붙여놓은 게 되게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왔던 그 시점에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채널A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된 거고 이 피의자 신분은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이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다음에는 곧 소환 조사가 될 테고 네, 이게 사법 절차를 과정이 거치겠죠. 네, 진행이 네. 되겠죠. 네. 아니, 본인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기가 공교롭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이 의혹이 불거진 지가 네. 너무 한참 지나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필요했다면 강제 수사가 진즉에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 예,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특검이 되면서 좀 묘한 구석이 있긴 있죠. 어떤 면이냐 하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시절에 이런 의혹이 불거져도 민주당은 절대 이준석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당인 시절에. 왜 그러느냐? 자, 김건희 특검의 표결이 마지막으로 2표 차이로 부결됐었습니다. 아, 그렇네. 200표에서. 그렇네. 그때 198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3표입니다. 이 3표를 일단은 단속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뭐 이준석에 대해서는 온갖 그냥 지저분하고 너절너절한 어떤 명태균 관련한 게이트가 언론에 장식해도 사실상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을 거의 공격한 적이 없죠. 그러다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이준석이 이제 이재명 후보 저격수의 맨 앞줄로 본인이 나온 거예요. 발톱을 드러내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정권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200표에 민주당이 이제 연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과반수만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개혁신당이 개털됐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만 봐도 그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김용균 의원이 제일 먼저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그거 행사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저 체포 동의안 오면 우리는 찬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체포 동의안 오지도 않았다고 아직까지. 아직 멀었죠. 아직 혹여나 멀었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국회 윤리위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직 그거 제명 제명하라 60만 명이 그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윤리위 구성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이제 구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이준석 관리를 갖다가 뭐 기조를 바꾼 게 아니라 이준석이 또 민주당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과 한 두세 달 전하고는 완전히 완벽한 온도차. 그렇네. 얘기 완벽한 들어보니까. 온도 차이가 네. 있어. 근데 난 오늘 민주당 반응 보고 그런 걸 새삼스럽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이래서 나는 이준석이 네. 변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민주당도 진즉 김건희 어떤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이준석 진즉적이 처벌받아야 된다, 수사받아야 된다. 우리 유튜브에서 다 했던 얘기야. 그렇죠. 네. 민주당만 안 했던 얘기라고. 그 얘기가 지금 그 그 얘기가 사정 변경을 통해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존에도 했던 얘기를 만약 이어서 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재보선에서 공천을 받을 때 당대표가 이준석 이준석이었죠.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가 모르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이제 수면 위로 나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과 만나는 7불사 회동이라는 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조각을 맞춰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이준석 의원을 딛고는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네. 이제 본인이 그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근데 김영선 공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일도 있지만 다른 일을 내가 알고 있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본인이 당 대표였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갔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뭐 채널A 그 방송에 나와서 시기가 좀 묘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오늘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개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 후보자의 집을 턴다?
라는 거는 오히려 오히려 선거개입처럼 더 보일 수 있죠. 네, 오히려 더 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로 잡아서 들어갔던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설마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던 것 같고, 네,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못하면은 본인이 또 한미 의원 간 친교 때문에 네,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가 있었어요. 그런 예. 상황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하간 이준석 그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정체성 자체가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는 묘하게 관련자와 고발자 좀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다시 못 받는 과정에서는 그 내막을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한테 불리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또 그 개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청탁 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네. 묘한 이중지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 길은 세게 부는 수밖에 없다. 네. 김건희와 있었던 포지션 여러 가지 택해야지. 나쁜 일들을 네. 포지션 택해서 부는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네, 그럴 기회가 많았죠. 많았지 그치. 명태균 게이트 터진 지가 벌써 저기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야, 그 사이에 뭐 황금폰이 작년 9월에 이미 창원지검 들어갔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것도 벌써 1년째 논란인데 그때마다 이준석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김건희나 공관위의 책임을 일단 전가했고 본인은 굉장히 그 관련되는 걸 갖다가 차단을 하면서도 또 은근히 언론에 자기도 폭로할 게 있다는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랬다. 실제로 예. 폭로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유의 그 저기 뭐냐 이 정치가 그때 이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 저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40대 윤석열 얘기도 나왔고 뭐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대부분이 옛날에 막 당대표 쫓겨날 때 그 순환 받는 이준석이 아니고 어느 사이에 기득권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다가 이제 저기 튈 때는 또 이렇게 적절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어떤 모양으로 바뀐 게 벌써 1년입니다. 1년.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진솔하게 털어놓고 뭘 어쩐다? 아유 나는 이미 그건 오래전에 시간이 지나버렸다. 네.